현재 독일 당국의 조치가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큰 저항감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미국이 재평가되면서 한국 대중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일에 실망했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미국이 어떤 이유로 인정받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이 도심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게 논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일에 누구보다 공정하지 않냐는 것인데요. 우선 베를린 미테구는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테구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코리아 협회에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테구는 철거의 이유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가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동상 설치를 동조했으나 비문상에서 한국 측 입장이 일본을 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사항 이외의 것을 포함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문 내용은 전형적으로 많은 이들이 아는 내용인데 이를 독일 당국에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방문 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직격탄을 날린 장면을 기억할 텐데요. 2015년 메르켈 총리는 그것도 일본에 방문한 자리에서 상대방 국가의 총리의 역사인식을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말하면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의 일침을 알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한국의 언론의 보도가 그대로 나갔고 한국은 일본 당국이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순간에 이러한 독일 당국의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적지 않게 실망하면서 그 구체적 이유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관련한 작업을 진행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 전시관에 10cm도 안 되는 조형물 형태로 전시되었다가 일본 측의 거센 항의로 철거되었고 2016년에는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프라이부르크시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일본의 마츠야마시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작업이 무마됐습니다. 일본 마츠야마시도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베를린시는 도쿄와 자매결연을 맺었기에 또 그러한 압박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당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사안을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인상인데요. 애초에 허락을 안 하고 협상을 해주지 말던가 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오케이 한 다음에 일본 항의로 무마되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관련 소식통들은 원래 일본은 과거로부터 독일과 다양한 형태의 협약을 맺어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도 광부 등 독일과 인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 비해 협력의 역사나 규모가 적다는 이유도 곁들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때에도 미국과 연합군을 상대한 동맹국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일본은 독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뒤셀도르프 거리에는 봄이 되면 일본의 벚꽃이 피어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대부분 아시아 관련된 뉴스는 일본의 NHK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해 일본의 눈을 통해 아시아를 조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그런 협의가 되더라도 일본의 거센 항의가 있을 때에는 일본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을 보면 실리주의적 외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와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는 방향이라며 자국의 이득을 많이 챙겨줬던 일본에 너그러운 편이고 독일 국민들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은 러시아에 가스를 수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자국의 득이 되는 외교 실리주의 때문이라며 미국말도 잘 안 통하는 독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물며 다양한 자본을 투자해온 일본의 요구라면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일본 자민당 고위급 간부는 일본은 독일과 같은 G7 멤버라면서 긴밀한 소통을 오래 해왔다고 말하며 한국이 독일을 짝사랑하고 있지만 무의미하다라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정부가 독일 정부와 담판을 져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일은 한국의 민간에서 추진한 일로 한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도 개입이 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 통화해서 한국 조형물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주요 장관 2명과 일본 대사관까지 독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래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애초에 비문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세부 사항 없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국에 철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담당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일본 당국의 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고야 말았는데요. 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신 막아준 장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샌프란시스코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역시 자매결연 시 오사카는 샌프란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해당 사안이 무마되나 하는 관측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인 에드윈 리는 조형물 설치를 승인했고 자매결연을 끊겠다는 오사카시의 압박을 가볍게 무시하며 지켜내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새롭게 취임한 브리드 시장은 일본의 계속된 협박이 이어지자 절대 철거하면 안 된다라면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교훈을 상기시킨다며 오사카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당국은 정말 화가 났는지 샌프란시스코와 오사카의 60년 자매 결연을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우리는 모두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일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어지간하면 미국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매우 껄끄러워하는데, 자매 결연을 끊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며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에도 어떤 수준으로 압박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특히 미국, 독일은 물론이고 호주에서도 새로운 조형물이 건립되면서 다시 한번 한일 대결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즉각 관련 사안을 제소했으나 호주 인권위는 이를 기각함으로 해서 애초에 개입에 실패했습니다. 호주에서 널리 알려진 인권운동가인 크루스 목사는 교회 구역 안에 설치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으며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일본 측이 아무리 건립을 막으려 해도 소용없다는 단호한 뜻을 천명했습니다. 크루스 목사는 나는 일본을 좋아해서 가고 싶은데 일본 총영사관이 일본에 못 오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한국 관련된 일이 자신을 압박했지만 이것은 한국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측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며 나오는 이유는 이미 한국과는 끝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데요. 2015년 한국 정부와 관련 협상을 100억으로 재단을 마련하기로 했고 다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민 정서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협상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이며 불가역 협상도 뒤집는 못 믿을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 협상이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없는 사안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특히 일본 당국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기 때문에 협상은 파기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는 한일 간의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무대로 번져나가게 되니 일본은 보이는 대로 급하게 진화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며 그 가운데 자칫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일본 당국이 보였기 때문에 그 외의 나라에서는 저항이 훨씬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로 이러한 일이 번져나간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제3국에서 한일 간의 문제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국가 간의 일종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하며 한국은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외로 독일과 미국의 대처가 달라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많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최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인구 중 1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약 76억 명 세계 인구 중 7억 6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거죠. 이런 WHO의 추산을 뒷받침하는 듯 유럽의 최근 확진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놈의 지겨운 코로나, 끝날 것 같으면 재유행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 대체 언제쯤이면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한바탕 휘쓴 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었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2차 유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유럽을 향해 다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신규 감염자 수는 1차 유행 당시의 규모를 넘어서거나 웃돌고 있는데요. 그나마 유럽에서 선봉하고 있던 이탈리아와 독일마저도 그 수가 며칠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봉쇄 조치를 풀었던 각국 정부에선 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선 다시 전면 봉쇄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거의 첫 직격탄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일부 지방 도시들의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길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나폴리는 밤 11시 이후 술집 영업을 제한했는데요. 이제는 전국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파리의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최소 2주간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확진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독일은 지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731명으로 4월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고 스페인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상으로 지난해 7월보다 10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벨기에 역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 8월의 평균치인 500명의 4배 이상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8,500명 선으로 한 달 전보다 5배 이상으로 늘었죠. 이처럼 전체적으로 유럽의 2차 확진 추세가 심각한데 이런 추세가 언제 꺾일지, 종료 시점은 언제일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에 온 인류의 관심이 쏠려 있고 그 경쟁도 치열합니다. 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강대국들이 앞다퉈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의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75개의 백신을 개발 중인데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은 단 5개뿐이며 미국, 영국, 중국 출신 기업들입니다. 러시아는 가을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라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죠. 중국도 지난 6월부터 백신 긴급 사용 지침을 승인해 7월부터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긴급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제국주의, 백신 국가주의라고 불리는 백신 개발 경쟁은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신과 치료제 시장의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결국 이런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이 소수 강대국가 그 국민에게만 독점적으로 이뤄질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국주의를 그리워하던 일본 역시 백신 제국주의 경쟁에도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하는 아비간에 대해 3주 만에 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다음 달에 승인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상 일본의 신약 심사 기간은 신청에서 승인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번에 신청 전부터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안정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정밀 조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신청 전부터 승인 일정까지 정해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교도통신은 국산 치료제를 해외에 보급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렵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술이라도 부리는 듯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한 지 단 사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퇴원하는 자신을 내세워 코로나는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기존의 메시지를 반복한 셈인데 그의 모습에 미국 정치 전문업체 더힐은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이미 21만 명이 사망하고 750만 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은 모두가 트럼프처럼 황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트럼프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용한 치료법을 연말이면 한국 국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감염 3일에서 5일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잡아 폐 손상 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환자들을 보면 이미 바이러스로 인해 인체에 손상을 입어 뒤늦게 항체 치료제를 투약하는 게 실상입니다. 트럼프 역시 이미 폐 손상이 일어나 추가 염증 치료제 등을 맞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죠. 여기에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CTP59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말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치료제 투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글로벌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백신 치료제 생산을 서두르면서 K-코로나 백신 치료제 생산 기지를 선도 중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백신 생산 능력을 기존 연간 1억 5천만 도즈에서 약 5억 도즈 금요로 늘렸습니다. 이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CMO, CDMO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영향이 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치료제 대규모 수탁 생산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데요. 지난달 글락소스 미스크라인과 맺은 치료제 CMO 규모는 4,4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수주 금액을 25% 차지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을 웃도는 CMO 수주 실력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CMO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개발 중인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경우 셀트리온이 CMO 거점이 될 수 있기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바이넥스도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로 꼽히는데요.
LG화학 관계자는 현대 코로나19 백신의 CMO를 고려 중으로 가능한 수준은 2억 도주 정도라며 완제 CMO의 경우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넥스는 제넥신의 코로나 백신 임상 1상용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백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또 최근 이와 관련한 CMO 계약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들의 국내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한국의 수요가 몰리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내 업체로 CMO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중국 쪽 생산 시설이 늘었지만 거기보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죠. 이런 국내 기업들의 해외 백신과 치료제 숙탁 생산은 우리 국민의 투여할 물량 확보로도 이어지기에 단순 경제 효과 이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K바이오를 더욱 성장시킨다면 그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